피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14번째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변화를 했을까 하는 계절 자체의 어떤 변화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 계절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나라가 원래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나라이고, 봄과 가을은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행기, 그리고 혹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이 정도 의미이고, 봄, 가을이 3개월씩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후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는 좀 대륙성이 강하고,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강한 이 두 가지 계절이 매우 강한 그런 기후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겨울이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기후였는데, 최근에 오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여름이 지배하는 나라로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봄 혹은 여름 이런 거하고 좀 많이 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사계절이 변화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쓴 논문입니다. 2001년도에 좀 가볍게 한번 논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체감온도, 불쾌지수라는 게 있죠. 여름철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불쾌지수가 80이다, 높다. 그러니까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좀 짜증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쾌지수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불쾌지수가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는 주로 이제 불쾌지수는 여름에만 사용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겨울, 여름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쾌지수 이 값이 상당히 떨어지면,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가 되면 한 55 이하,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추위를 느낍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난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7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더위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불쾌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절을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달력으로 치면은 3, 4, 5, 봄, 6, 7, 8, 여름 이런 식으로 3개월씩 나눠가지고 사계절을 나누기도 하고, 또 기상청에서는 일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이 20도 이상이 되면 여름날, 그리고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가 되면 겨울날, 그리고 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면 봄이나 혹은 가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계절을 구분을 하기를 우리 체감도를 중시해서 불쾌지수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춥다고 느낄 때가 겨울이 아니냐. 그래서 불쾌지수가 55 이하가 나오는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70 이상이 되는 날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그리고 여름과 가을은 55에서 75, 55에서 75, 70 사이가 되면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하면은 참 살기 좋은 시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겨울하면 춥다고 느끼는 거고, 여름이면 덥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사람이 느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사계절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지만 내륙 지역, 그리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1961년부터
1990년까지의 30년입니다. 기후치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2022년 또 뭐 202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후치 예년값, 뭐 평년값 이런 식으로 불리는 기후값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부터 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온도, 평균 값, 이게 이제 기후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쓸 때 2001년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과거 30년 이렇게 하면은 1961년부터 1990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년 동안에 불쾌 지수를 가지고 계절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겨울은 11월 달부터 4월 달이 겨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과거는 겨울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즉 추운 곳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불쾌지수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겨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봄은 내륙지는 5월 한 달이 봄에 해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을은 10월이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봄 한 달, 가을 한 달 이렇게 이제 계절 이상이 짧고 그 다음에 여름은 6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6, 7, 8, 9 그냥 4개월 정도가 여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은 좀 내륙 지역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봄이 내륙 지역은 5월만 봄이었는데 해안 지역으로 가면은 6월 달까지도 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면 과거에 교복 입을 때 춘추복을 언제까지 입었는가 생각해 보면 5월 말까지 입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체감을 할 때도 5월 말까지 봄이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5월이 되면은 폭염특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이미 30도가 넘고 이런 시기가 됐던 거죠. 근데 불과 제가 2000년대 1년의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후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도 9월, 10월 두 달이 있었고, 그렇지만 겨울은 역시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이 해안 지역 같은 해안 지역은 바다가 여름철에는 열을 흡수하고 겨울철에는 열을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내륙 지역보다는 상당히 온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7월, 8월 두 달 정도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여름에 덥다 얘기를 해도 여름은 더워야 맛이야. 그리고 여름은 더워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여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요. 그리고 1년 중에 폭염특보에 해당될 정도로 온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기껏해야 1년에 한 2, 3일 정도에 불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여름이 더워야 작물도 잘 자라고 사람도 여름철에 피부도 좀 태우고 그렇게 해야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계절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겨울철은 무시무시 추웠다 하는 것을 아마 내리에 아직도 깊이 박혀 있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겨울철에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1년 중에 한 35일 정도가 됐고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도 1년 중에 한 2달 가까이나 되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런 기후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불과 한 30년 전에는 이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기상청에서 계절을 분류한 겁니다. 기상청에서는 여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겨울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 그리고 일평균 기온이 5도에서부터 20도 사이로 이어지면 봄 혹은 가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게 이게 과거, 여기 있죠. 과거 30년, 이쪽 기상청에서는 과거 30년, 1912년부터 1941년, 우리 나라의 기상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 30년 동안의 그 계절, 그리고 바깥으로는 최근이죠.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이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후를 한번 기상청 기준으로 한번 구분을 해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연두색이 이 봄입니다.
그 봄이 과거에는 85일이었는데 지금은 88일이다. 한 4월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뭐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가을의 경우에는 이게 황색입니다. 과거 73일이 69일로 줄었습니다. 봄은 한 3일 정도 늘었고 가을은 한 4일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니까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언론에서 봄만 되면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한반도에 봄이 실종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니 실종 안 됐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멋쩍어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상청에서 분류를 해보면 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뭔가 변화는 있습니다. 과거의 기상청 기준으로 시작을 해도 봄이 3월 중순 이때 시작을 해서 이렇게 6월 초까지 이어졌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바로 3월 초부터 봄이 시작되어 가지고 6월이 시작돼 5월 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시작했죠. 과거에는 3월 중순에 시작됐던 것이 3월 초에 3월에 바로 시작되니까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6월이 좀 넘어갈 때까지 봄이 지속됐는데 요즘 5월 말까지니까 빨리 끝난다. 봄은 기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나게 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경우는 일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기간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가을이 늦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쪽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늦게 시작한다. 가을이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름이 더 길게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봄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여름이 빨리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이 과거에 비해서 빨리 시작하고 늦게 끝난다. 그러니까 여름 일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과거에 비해서 늦게 끝납니다.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납니다. 그리고 봄이 빨리 시작됩니다. 그 말은 겨울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겨울이 늦게 시작되고 빨리 끝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를 사계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봄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가을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그래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계절 변화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이 빨리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작물의 그 배라든가 과수 이런 데 그 수분이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빨리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또 한파가 확 몰려오기 때문에 과수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다 얼어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수의 피해가 커진다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소개한 거는 꿀벌이 사라지는 이 현상입니다. 꽃이 빨리 피니까 꿀벌의 그 유충들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몸으로 바깥에 나가서 꿀을 채집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어린 꿀벌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못 돌아오고 길에서 죽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이 농산물 같은 데 보면 이 뿌리식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수분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꿀벌이 되겠죠.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딸기 생산의 한 90%가 사라진다. 양파 생산도 90% 피해가 온다. 당근도 이렇다. 호박도 이렇다. 사과도 이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식량 중 63%가 꿀벌의 수분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이 멸종하고 사라지는 것은 이 우리 농업 위기를 조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꿀벌이 2021에서 202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만 한 75억만 마리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2022에서 2023 넘어갈 때는 그보다 한 2배 정도나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내년에 꿀 150억 마리 사라질 수도 있다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 75억 마리가 사라졌는데 어쩌면 원래 2022에서 2023에 걸쳐가지고는 그것의 2배 정도의 꿀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 보면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기온이 급하강 또는 비가 많이 내리면 적응을 못해서 쉽게 죽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봄에 또 보면은 과거에는 봄철만 되면은 농촌에 양수기를 보내야 된다 하면서 이 돈을 걷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봄철에 가뭄이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죠. 2022년 같은 경우에 특히 가뭄입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봄철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빨리 시작되고 난 다음에 꽃샘추위가 가을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봄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비가 또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후로 인해 가지고 꿀벌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개화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꿀벌이 먹이가 되는 꿀을 모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꿀벌을 채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 즉 꿀벌의 먹이가 많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밑에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이라든가 이 정부 기관에서는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꿀벌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봉업자들의 얘기로는 위에 있는 기후변화 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살충제의 문제가 있다라고 더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살충제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곤충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로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이 곤충들의 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이른 봄이 되었을 때 꽃이 피면 꿀을 채집해서 돌아오는 도중에 집으로 못 돌아오고 길에서 그냥 객사리를 죽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나라 농림부라든가 농진청 이런 곳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날이 춥고 뭐 비가 오고 이래서 그리고 꽃이 빨리 피다 보니까 어린 벌이 완전히 성충이 되기 완전히 어른이 되기 전에 약한 벌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돼서 집에 못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양봉업자들이라든가 혹은 다른 전문가들 얘기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농약 성분에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우리나라 농약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꿀벌들이 제 집을 못 찾아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이걸 실제로 발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벌에 매우 독성이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곳에서는 농약의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제선충 문제입니다. 산에 소나무가 폐사되는 제선충이 번성을 하고 있고,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철 계절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로 겨울철, 봄철 이때 제선충 방제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때 이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약품이 많이 이제 살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꿀벌 멸종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도 등산할 때 보면은 플랜카드를 붙여놨죠. 이게 제선충 방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혹은 산에 며칠간 가지 말라는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 가까이 있는 집, 아파트 이런 데서는 창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도 옵니다. 그 말은 이 제선충 농약이 그만큼 위험하다,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선충 방제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15년 전에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해서 소나무를 지킬 수가 없다. 이미 기후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재선충 방제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림청 관계되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이 방제를 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재선 방제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맞는 이야기이고 그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나무 사랑이 너무 지극하다. 그래서 이 산림청이나 이곳에서 소나무를 방제로부터 소나무 방제를 포기한다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꼴인데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농연합, 대구 환경농연합 상임 대표도 맡고 있고 하는데 NGO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NGO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 소나무 방제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뜻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소나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랄까요? 이것도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온대기후 중에서도 온도가 낮을 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무이고 우리나라처럼 거의 아열대기후에 가깝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소나무는 그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수종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아둔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고집하면 할수록 이런 그 양봉 문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이제 가뭄으로 인해 특히 작년 같은 데 보면 백두대간이 다 타고 남부지방의 밀양에도 산불이 나고 해서 그 결과로 부산, 대구 이런 곳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댐에 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고 원래 호남지방 올 겨울에도 이 댐에 물이 없어가지고 식수 공급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근데 하여튼 이게 봄철에 어떤 해에는 대단히 가뭄이 심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강수 패턴이 많이 바뀌죠.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6월 말이 되면은 비가 시작이 돼가지고 7월 중하순이 되면은 장마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는 이 가뭄, 고온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농작물이 쭉 성장을 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한 일주일 안 되는 짧은 가을 장마가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그런 아주 좋은 기후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 이제 바뀌는 거죠. 과거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던 것들이 가을에, 이게 여름이죠. 여름 장마 기간보다도 장마가 끝나고 난 오히려 8월, 9월 이때 비가 더 많이 오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태풍이 오면 과거에는 다 여름에 왔는데 이제는 가을에 무서운 태풍들이 찾아오는 그런 걸로 여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이번에 기상학회에서도 우리가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부터 기상청에서 예보했던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게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보면 이제 과거에는 장마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한 70%가 집중해서 내렸다고 한다면 그 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장마 전선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대류 불안정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름철에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비가 왔다고 한다면 요즘은 장마에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아주 좁은 지역에 일부 지역에서만 폭우가 내리고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장마철에는 남쪽 지역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한다면 2022년의 경우에는 강남 침수를 가져온 데서 벌써 알다시피 중부지방, 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남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또 완전 대조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토가 그다지 넓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우리나라가 좁은 줄 알았는데 비 오는 거 보니까 되게 넓은 나라 같다. 요새 겨울철에 눈이 올 때도 호남 지방에 하루에 눈이 70cm가 오는가 하면은 대구 지역에서는 그냥 흩날리고 말기도 하고요. 비가 올 때 호남 지역이나 섬진강이라든가 낙동강 이쪽에 비가 하루에 400~500mm 오면 올 때 2021년 경우에 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이어지는 그런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부지방, 영동지방 같은 중부지방이 폭우로 몸살을 앓는 동안에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이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비가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대륙 불안정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낙성 강수가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고 그 아열대 기후 때문에 아열대성 강수, 즉 스콜성 강수가 여름철에 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아열대 스콜성 강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콜성 강수는 낮 오후 한 2시에서 3시 정도 되면은 거의 똑같은 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을 스콜성 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잘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이 되면 야간에 폭우가 내린다든가 혹은 오후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비가 갑자기 후쑥 내리고 멈추고 하는 그 스콜과 닮은 이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런 것들을 스콜 강우를 안 하고 스콜성, 스콜과 닮은 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름철에 내리는 비를 보면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긴 내리는데 그것이 장마로 내리는 비보다는 소낙성 강수로 내리는 강수량이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강수가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과거와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2013, 18년 또 뭐 2021년 이때 보면은 엄청난 폭염이 시작됩니다. 2016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근데 과거에는 뭐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폭염이 요즘은 가끔가다 작년 여름은 뭐 나름대로 좀 편하게 지냈죠. 그렇게 가끔 좀 편하게 지내는 해도 가끔씩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해가 폭염 해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름철이 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장마 끝난다는 것이 저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를 덮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내리는 비가 장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는 일사량이 많은 여름날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중국의 그 티베트 고원 쪽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공기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죠. 그때 상승으로 만들어진 공기가 상공에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유럽으로 퍼지고 아시아 쪽으로도 오는 거죠. 그래서 쭉 바깥으로 티베트 고원에서 상승 공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 공기가 침강을 하는 것을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티베트 고원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다시 침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 고기압이 과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하나만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은 그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또 하나 존재를 하는 그래서 더블 도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 소낙비도 제대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대기가 무지무지 안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또 진강기류가 내리면 진강기류 때문에도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공기 자체가 저 아열대 해양에서 있는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기 때문에 또 뜨겁기도 하고 티베트 고원에서 내려온 뜨거운 공기가 상공에서 침강하면서 또 뜨거운 공기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이런 여름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더워야 맛이야 이렇게 이제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과거 여름이 좀 더운 여름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1990년 중반 이후의 여름은 그런 더운 여름이 아니라 살인적인 여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름이 되어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뭐 에어컨 가동을 좀 줄이고 이런 에너지 절약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온도가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은 에어컨을 반드시 틀어야 됩니다.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 몸이 열을 방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열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 몸이 열이 많이 차인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간다든가 뭐 물을 끼얹는다든가 혹은 선풍기를 튼다든가 에어컨을 가동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넘기는데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사병에 걸리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목숨을 잃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독거노인의 형태로 친척분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여름철이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전화 같은 걸 해서 에어컨을 트세요, 물을 마시세요라고 주의를 주지 않으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름은 살인적인 여름으로 변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 이상고온일 같은 게 보면은 과거에 보면 하루 정도 뭐 기껏해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생기는 사흘도 있었지만 대체로 1.5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온도가 32도 이하였습니다. 32도 정도 같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그냥 약간 더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94년 더위로 지나가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상고온 일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2005년까지만 조사를 했는데 이 이후로 2000년대, 뭐 2010년, 12년, 뭐 16년 이때가 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이 이상 고온 일수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적인 여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가을철이 되면은 가을비 뭐 우산 속에 이런 노래도 있죠. 가장 분위기 좋은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그 더위를 식혀주는 굉장히 분위기 있는 비가 추근추근 좀 내리고 나면 바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과거에는 추근추근 조금 내리다가 말던 가을비가 아주 폭우를 만들어냅니다. 정체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강남에 폭우 내렸던 이 사건이죠.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장마 전선이 인해 가지고 이 강남에 있던 비보다 한 2배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비는 이제 운치 있고 분위기 있는 뭐 그런 비가 아니라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가을비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여름 동안에 힘들어서 생산해 놓은 농작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여름에 오는 태풍은 효자 태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호남지방 분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급수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게 과거에는 여름에 오는 태풍은 서해안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방에 비를 많이 남겨주었었는데 작년에는 서해 지역으로 여름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 지역에 호남 지역에 비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호남 분들이 가뭄으로 급수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가을 태풍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을 태풍은 서해가 아니고 동해로 지나갑니다. 이 동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고리 발전소 같은 거의 바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가리하던 흰남노가 기상청 예보대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거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 언론 보도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원전은
거의 연례 행사처럼 멈춥니다.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이 동해 쪽으로 가을 태풍, 슈퍼 태풍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흰남노라든가 2021년에 울릉도로 간 그런 태풍도 기상청 예보대로 만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후쿠시마 운전사고와 거의 똑같은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후쿠시마 운전사고도 결국은 그 쓰나미 현상으로 해서 거대한 해일이 만들어졌고 그 해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만들어진 사고였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문제가 이 동해안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큰 태풍이 가면서 거대한 해일, 태풍 해일을 만들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위험 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슈퍼태풍은 풍속이 시속으로 따지면 한 300km 가까이 되죠. 그리고 그걸 초속으로 하면 초속 67m 정도 되는 매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도 하루에 1300mm 정도 내릴 수 있는 이런 태풍을 슈퍼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슈퍼태풍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슈퍼태풍이 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수년 전에 우리나라 슈퍼태풍이 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남마돌이었죠. 이게 올라올 때 일본 야후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남마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진로도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걸로, 북상에 오는 걸로 예보를 했습니다. 이 남마돌 슈퍼태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다가 이게 큐슈 요 북쪽에서 갑자기 거의 거짓말처럼 급커버를 그리면서 일본 대륙 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대로 왔다면 이미 슈퍼태풍은 금년 9월 14일에 남마돌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태풍 하기비스 2019년도입니다. 이게 보면은 유럽 기상청,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 하기비스의 경로가 한반도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태풍도 다행히 이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때 북쪽에 찬 공기가 불면서 갑자기 경로를 일본 쪽으로 틀었습니다. 이 하기비스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저 북해도부터 해서 오키나와까지 이게 전부 다 이 하기비스의 영향을 받았고 나리타 공항에 있는 찌바에서는 하루에 실제로 1300mm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 흙들을 모아가지고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태평양 쪽으로 다 휩쓸려 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로가 물에 다 잠겨서 신칸센 운행이 정지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가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19년이고 2021년도에는 또 이게 태풍 찬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찬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하이 앞바다 여기에서 사흘을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투의 원래 경로는 한반도 쪽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북쪽에서 찬기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륙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 찬투도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은 일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2019년도 슈퍼태풍 하기비스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찬투가 올 수 있었고, 그래 금년도에는 남마돌이 또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상청 이런 곳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로 올라온다고 예보까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태풍이 과거에 와도 이상하지 않았고 또 내년에 와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슈퍼태풍이 올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에 슈퍼태풍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미 슈퍼태풍이 올 수 있는 그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도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6년 사례입니다. 11월, 12월에도 온도가 19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상주에 꽃감을 열어놓았는데 이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상품으로서 기능을 다 잃어버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2020년 1월 달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22년 12월 하순에 이제 그 시베리아 한기단이 내려오면서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온 곳에는 한 70cm 정도 눈이 쌓였습니다. 근데 70cm의 눈이라 하더라도 그걸 비로 환산하면은 한 7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어떤 해는 너무 가물고 그리고 한파가 춥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해는 온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름철과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겨울 기후가 종잡을 수 없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금년 12월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달 같은 데도 영하 18.2도가 돼가지고 36년 만에 한파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해에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영하 18도의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에 그렇게 12월에 19도의 온도 보온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수십 년 만에 처음 겪어보지 못한 이런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겨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비가 부실해지죠. 그러면 수도관 동파 같은 데도 좀 대비를 적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파가 내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파가 올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다에 키우는 그 물고기,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가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같은데 그 제주도에 그 하우스 재배하는 밀감이라든가 이런데 비닐이 무너지죠. 그리고 육지에서도 우리도 겨울철에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하우스가 다 붕괴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각종 시설물의 피해도 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피해 그리고 보건하는 거는 이렇게 날이 추우면 동상 피해도 보게 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죠. 이런 걸로 해서 다치고 하는 게 이게 보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파가 내려오면은 얼어 죽는 것. 여름철에도 폭염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열사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 계속 더워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작물도 열대성 작물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덥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냉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더운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바꿔놓으면 그게 전부 완전히 생산을 할 수 없는 흉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리의 가로수 같은 경우도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나무 수종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꿔놓았는데 한번 이렇게 한파가 오게 되면은 모든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일거에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후가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대비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이고 그 종잡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후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나라 사계절에서도 다 하나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종잡을 수 있는 기후 변동, 급변하는 이런 현상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척돼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불순한 기후 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지구온난화는 지난 100년 동안에는 한 1도 정도 상승이 있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은 얼마나 벌어질 것인가, 온도가 올라갈 것인가 하면은 지난 100년보다는 적어도 한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온도 상승 효과는 그 남극이나 북극 쪽에서 많이 흡수도 했고 그리고 심해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더 많이 녹아 내렸고 그리고 그쪽도 고온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저위도나 중위도 지역에 열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폭우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여기서 점점 더 온도가 올라가면은 대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기후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는 앞으로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뒤쪽은 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겨울 중에 한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추위로 고생했던 나라에서 여름에 폭우로 고생을 하는 이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우리나라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한 60, 70%는 다 여름철, 장마 시절에 내렸는데 그것이 가을철로 시프트 돼서 가을에 비가 많이 오더라. 그래 겨울철도 가뭄이 심각해지는 해 2021에서 22는 그랬죠. 근데 올해는 같은 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어떤 해는 100mm 이상의 큰 폭우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온도가 19도, 20도 가까이, 도저히 여름, 겨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온이 되었다가 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가 오기도 하는 이런 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태풍,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슈퍼 태풍이 이미 우리나라에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한 해 한 해 슈퍼 태풍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천만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빨리 시작이 되고 고온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선충 방제로 인한 농약 살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꿀벌이 멸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에 있는 거죠. 꿀벌이 사라지면 첫째로는 이제 과수부터 해서 우리가 과수나무 그리고 딸기와 같은 이런 그 작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위험이 뭐 백척간 눈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가 되는 거죠. 그 가을 태풍이 온다는 것도 바로 이 식량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이 꿀벌이 사라지는 것도 식량 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극심한 홍수, 가뭄 이런 것이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식량 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서 우리 사회 안전망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좀 높이고 하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좀 국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격이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재해 앞에 초라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튼튼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은 외풍이 닥쳤을 때 그냥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이런 집안은 건강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가족들이 똘똘 뭉치고 또 애정이 솟구치고 그런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좀 힘들어져도 거기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튼튼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이런 기후재해가 왔을 때 거기에 완전히 원래 파키스탄처럼 두 손 두 발 들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힘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국격이 있는 나라이고 튼튼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재해 앞에 튼튼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4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